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사회가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가야 할지 모색을 해보는 자유경영원 문근천입니다. 오늘은 제목을 21세기를 위한 새로운 정신적 가치라고 하는 좀 큰 제목으로 이렇게 잡아봤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유명한 그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이라고 하는 그 고전이 있죠.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살펴보면서 우리가 지금 21세기를 이제 벌써 20여 년 이렇게 흘러왔는데 이 시기에 어떤 생각을 좀 해야 할지 하는 내용들을 한번 논의를 해보고자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우선 그 마르크스의 유물론 이 부분하고 이 막스 베버의 그 책이 이제 상당히 그 대비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 방법론상에서. 그렇기 때문에 마르크스의 유물론을 먼저 간략하게 한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이제 여러분들이 직간접적으로 많이 아시는 내용이지만 우리 경제를 보면 경제 체제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그 하부 구조, 물질적인 어떤 조건을 형성을 하고 있는 그런 그 체제가 있고 그 위에 정신적인 가치라든지 이 사회를 형성을 하고 있는 그 상부 구조가 있다 이렇게 했을 때 마르크스는 어떻게 봤느냐 하면은 역사를 움직이는 원동력은 물질적인 생산력의 변화, 경제력의 그 변화, 즉 그 하부 구조에 의해서 여기서 이제 그 구축이 되는 상부 구조 그런 흐름에 의해서 이제 그 역사가 발전을 해온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죠. 그렇게 하면서 어떤 사고 방식이라든지 가치관이라든지 하는 그 인간의 의식 이것은 그 사회 관계가 변함에 따라서 발전하게 돼 있다. 뭐 상당히 뭐 이해가 가는 측면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은 내가 현재 이 사회 속에서 차지하고 있는 어떤 그 지위라든지 이런 거에 따라서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가치관이나 이런 것이 많이 달라질 수가 있겠죠. 뭐 예를 들면은 내가 현재 뭐 이 사회의 어떤 지배층에 속해 있다. 판검사라든지 이러면은 아주 그 오랫동안 그 회자되는 어떤 그 유전무죄 이런 사고를 이상하게도 이것이 금방 없어지지 않는 것을 보면은 그러한 그 구조 속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은 뭐 거의 당연한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맥락 속에서 물질적인 조건을 장악한 그 지배 계급이 그 시대를 주도하는 철학이라든지 사상 같은 그 정신적인 영역도 지배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그 가정하에 이제 이 이론을 전개를 했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사회가 마르크스에 의하면 한 대여섯 단계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는 프롤레타리아의 그 혁명을 거쳐서 사회주의 사회 이것이 최종적으로 정착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본 것이죠. 뭐 물론 뭐 미국의 역사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어떤 생산성의 획기적인 그런 증가에 의해서 중산층 이것이 튼튼하게 이 노동자들이 급속하게 중산층이 되고 사회가 이렇게 튼튼하게 되고 나서는 구태여 그 프롤레타리아 계급이 혁명을 일으킬 필요가 없어졌다. 그러면서 이제 여러 가지 그 자본주의가 오늘날 여기 발전을 해오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 마르크스적인 그런 사고의 어떤 그 공격 이거는 이제 계속 지속이 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막스 베버는 1864년에 이제 탄생을 해가지고 1920년에 작고했는 그러한 그 경제학자인데요, 사회학자죠. 유명한 책 그 프로테스탄트 윤리와 자본주의 정신 이 책에서는 그 접근을 마르크스하고는 좀 반대로 접근을 했습니다. 즉 어떤 상부 구조에 속하는 그 정신 이것이 먼저 형성이 돼서 그 정신이 바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 인간 상을 탄생을 시켰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러면서 그 책에서 이제 미국의 18세기 초에 탄생했던 벤자민 프랭클린의 그 예를 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벤자민 프랭클린. 1706년도에 보스턴에서 이제 탄생이 됐고, 뭐 아버지 가게에서 이제 견습공으로 일을 하다가 17살인가 이렇게 되던 해에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가지고서 이제 필라델피아 쪽으로 혼자 이주를 해서 거기서 인쇄소에서 견습공으로 일을 하면서 밤낮 없이 열심히 이제 공부도 하고 그러한 그 성실한 모습이 주위 사람들한테 이렇게 비춰지면서 곧 자기가 직접 경영하는 소규모의 어떤 인쇄 공장을 이렇게 경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걸 모태로 해가지고 펜실바니아 가제트라고 하는 어떤 지역 신문도 만들고 하면서 단시간 내에 그 지역에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그 인물로 이렇게 자라나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마침내 1747년 이쯤 돼가지고는 그 주의회에 진출을 하고 이와 같이 사업을 통해 가지고 축적된 어떤 부를 바탕으로 해서 정치도 이렇게 입문을 하고 하면서 여러 가지 그 행보가 아주 성공적인 인생을 살죠. 그러면서 자신의 뭐 돈 벌어오는 걸 가지고 사회에 이렇게 공헌하는 그런 우체국을 세운다라든지 그 다음에 뭐 공공병원을 만든다라든지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 그리고 정치 쪽에서 이제 입문을 하면서 그 뒤에 뭐 영국에 뭐 한 15년간 또 프랑스에도 아주 오랫동안 이렇게 대사로서 이렇게 나가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그야말로 아주 성공적인 그래서 나중에 이제 1790년도에 작고를 했을 때 무려 한 2만 명의 사람들이 운집을 해가지고 그 위인의 그 죽음을 애도했다. 이런 그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어떤 뭐 시간은 금이다. 뭐 빈수레가 요란하다. 이런 얘기 많은 그런 금원들을 만들었던 사람이 바로 프랭클린이고 자기가 이제 평생을 걸쳐서 실천을 하려고 애썼던 13가지의 덕목도 있죠. 유명하죠. 절제라든지 침묵, 뭐 질서, 그 다음에 뭐 결단, 절약의 정신, 근면, 진실, 정의, 중용, 청결, 침착, 순결. 뭐 이 순결은 좀 특이한 게 이제 부인하고의 어떤 성생활 같은 것도 그야말로 건강과 자손을 낳기 위한 그런 목적이 아니면은 자제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그 엄격한 절제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그런 그 생활 윤리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겸손. 마지막 겸손은 예수와 소크라테스를 본받으라.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해설이 돼 있고. 우리가 이제 벤자민 프랭클린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우리하고 그렇게 완전히 관계가 없는 얘기는 아니고 19세기 말에, 조선조 말에 한국에 왔던 아펜젤러라든지 이런 그 미국 선교사, 이런 분들이 사실은 프랭클린처럼 청교도의 그 후예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펜젤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부친의 조상이 사실은 칼뱅이 활동했던 그 스위스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선교사들의 영향을 이제 우리가 받을 수 있었다 하는 것은 사실은 그 프랭클린의 어떤 지금 말씀드렸던 이 자본주의적인 그런 정신 세계를 우리도 아주 일찌감치 접할 수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암시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랭클린은 그러면 자기가 인쇄소도 하고 하면서 이게 자본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어떤 그 자본가로서의 이런 자기의 직업 때문에 그런 그 얘기를 했을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요. 프랭클린의 그 인쇄소라고 하는 건 사실은 그 전통적인 작은 간의 승공업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뭐 사실은 자본가로서의 어떤 그런 얘기를 하려면은 더 커다란 공장, 대규모의 이런 거를 경영을 하는 그런 그 기업가라든지 이런 정도 돼야 되는데 그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미 이러한 그 자본주의적인 생활 양식 이런 것을 이렇게 표출을 하고 이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또 부단히 전파를 하려고 애쓰고 했는 것을 보면은 이것이 이제 미국이 이미 18세기에 다른 유럽 사회라든지 이런 나라하고 달리 미국을 남다른 어떤 그 자본주의 국가로서 탄생이 되게 했던 그런 정신세계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정신을 좀 요약을 하자면은 자신의 직업에 성심껏 일해서 돈을 열심히 벌고 그렇게 해가지고 성공을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구현하는 것이다. 즉 하나님의 그 창조물인 인간
그리고 이 시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자원이죠. 이것을 낭비하지 않고 성심성의껏 열심히 사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한테, 인간한테 부여한 그런 소명이다 하는 이런 정신이 바로 자본주의 정신을 이뤘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헌신하는 과정을 거치다 보면은 결과가 자연히 좋아질 거 아닙니까? 그럼 그 결과에서 이제 자연스럽게 탄생한 것이 돈이 되는데, 이것을 잘 축적을 했다가, 낭비하지 않고 축적했다가 이거를 사회 발전에 또 공헌하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제 과거의 전통적인 가치로 보자면은 돈벌이에 매진을 하고 하는 것은 좀 윤리적으로 그렇게 칭찬할 만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가톨릭적인 어떤 그런 전통으로 보면은 비난받을 만한 그런 그 자세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이 이 자본주의 정신 하에서는 돈벌이라고 하는 것은 윤리적으로도 괜찮은 일이다 하는 것으로 완전하게 이렇게 변모가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막스 베버가 그 연구소에서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은, 그렇게 돼 있는 아주 근저에는 이 미국에 건너온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의 그 후예들인데, 이 청교도는 또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은 칼뱅주의라고 하는 그 신교, 우리가 1500년대에 보면은 그 구교와 신교 간의 어떤 종교 전쟁이 있었죠. 그때 칼뱅이 스위스로 도망을 가서, 아니 그러면 이제 프랑스에 살다가는 잘못하면 목숨이 위험하니까 스위스로 가서 신교를 전개를 하는데, 루터의 그 신교하고 달리 칼뱅의 그 신교는 특이한 하나의 그 예정설이라고 하는 교리가 있었습니다. 막스 베버는 거기에 이제 그 주의를 한 것이죠. 그래서 막스 베버에 의하면은 이 자본주의 윤리의 출발점은 바로 이 칼뱅주의였다. 특히 이 칼뱅주의의 그 개신교, 이 사람들이 살았던 유럽의 지역들, 특히 뭐 이제 뭐 네덜란드, 영국이라든지 뭐 또 프랑스에도 그런 그 칼뱅주의 개신교도들이 좀 많이 살았겠죠. 이런 쪽을 다른 지역하고 비교를 해보니까 여기는 이상하게도 대규모 공장이 많고, 그리고 그 칼뱅주의 이 신교 교도들이, 신자들, 이런 사람들이 공장의 경영주로서 이렇게 성공하는 예가 많고, 공장을 직접 경영을 하지 않더라도 그러한 그 대기업 공장의 관리자로서 학식도 높고 학력도 높고, 다른 데에 비해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그 어떤 자본주의라고 하는 새로운 체제를 발전시키기 좋은 그러한 풍토를 만들고 있더라 하는 것을 연구를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것이죠. 그러면 그 가톨릭이라든지 하는 그 구교하고 이 신교의 어떤 점이 차이가 있느냐 하면은, 가톨릭에 비해서 이 칼뱅주의는 엄격한 금욕주의라고 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정설이라고 하는 그 교리 때문에 그런데, 예정설이라고 하는 그 부분은 뭐냐면은, 내가 인간으로서 과연 나중에 그 하나님의 구원을 받을지, 즉 천국에 갈지, 아니면은 버림을 받아서 불 속에 어떤 지옥에 떨어질지 하는 것이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알 수도 없고, 이걸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오직 하나님의 영역이다라고 하는 것이 예정설입니다. 근데 이제 과거에 구교 카톨릭 같은 데서는 조그만 그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해가지고 이제 그 선행을 축적을 하고, 또 그 보석을 받고, 뭐 이제 가서 이제 신앙 고백을 한다라든지 자기의 그 참회를 한다라든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석을 받게 되면은 조그만 잘못을 또 이렇게 사면이 되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있었는데, 예정설은 그런 것이 터무니없다, 하나님의 영역인데 어떻게 인간이 아무리 잘한다 해도 이건 이미 예정이 돼 있다, 이렇게 이제 그 교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중세를 막 벗어난 근대로 넘어오는 이 시대에 있어서 사람들은 종교적인 그 삶 속에서 이것이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한다 해도 이미 다 정해져 있다, 하나님에 의해서. 그러니까 아주 상당히 당황하게 되는 거죠. 상당히 불안하고. 그러니까 이제 자꾸만 칼뱅한테 그래도 뭔가 나한테 어떤 징표라든지 이런 게 없습니까 하는 식으로 자꾸만 이렇게 물어봤겠죠. 그래서 칼뱅이 그런 건 없고, 없는데 다만 약간의 가이드라인은 있다.
우선 그 의심을 물리쳐라. 그리고 두 번째로 내가 가지고 있는 직업에 대해서 한결같이 충실히 노력을 해라. 거기서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고 충실히 노력을 한다라고 하는 이런 그 사람의 삶을 관통하는 어떤 이 자세, 이거를 가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러한 생활 태도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것을 하나의 그 증거로 삼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뭔가 선택받은 사람은 그런 일 자체를 소명으로 여기는 그런 자세로 살 것이다. 이러한 그 일종의 가이드라인적인 그런 측면을 좀 얘기를 했죠. 그래서 칼뱅주의는 어떤 나의 직업에 헌신하는, 그래서 이게 이제 그래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인간으로서 이제 심한 어떤 고립감 같은 건 있긴 있겠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그 직업, 내가 소명으로 가지고 있는 이 직업 속에서 헌신하고 열심히 성심성의껏 금욕주의적으로 일을 하는 이런 자세밖에는 내가 취할 방법이 없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교리에 의해서 이것이 이제 몇백 년 지나면서 그야말로 자본주의라고 하는 인류의 삶을 획기적으로 개선한 그 결과가 이제 우연찮게 이렇게 이루어지게 된 것이죠. 뭐 칼뱅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교리를 그렇게 만든 것은 아닌데 이상하게도 결과적으로 이제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우연의 하나의 그 결과가 이제 빚어진 것입니다. 자, 그래서 17세기 나지 18세기의 인간의 어떤 구원에 대한 절박감, 이것이 자본주의의 정신을 빚었고, 근데 이제 막스 베버가 좀 안타까워하는 것은 20세기 초쯤 되면은,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 얘기죠. 이때쯤 되면은 칼뱅주의가 만들어왔던 그런 그 자본주의 정신, 거기서 정신이라고 하는 부분은 거의 사라져버리고 다만 겉껍데기로서의 어떤 그 외양, 자본주의적인 어떤 돈벌이, 이것만이 남고, 그렇게 하면서 이 정신이 약해지면서 겉으로 그 행동만이 남아있는 그런 모양이 됐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런 속에서 이제 정신이 취약해지다 보니까 그걸 이제 이 공허한 어떤 진공 상태를 뚫고 들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이 역작용들이 이제 많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그 해체주의적인 그 움직임들, 이런 것도 이제 그렇게 이제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뭔가 21세기를 위한 정말 새로운 어떤 정신적인 가치관, 멘탈 밸류, 이거를 정립을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실 열심히 살았죠.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70년대, 1970년대, 80년대 뭐 이제 새마을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도 따지고 보면은 개발도상국 이런 입장에서 보면은 그야말로 모범적인 그런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게을렀던 이제 한국인의 어떤 그 생활 태도가 근면 자조자립하고 이 공동체 커뮤니티 내에서 서로 간에 협동하는 이런 그 정신을 이제 우리가 갖추게 되는데 이제 큰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와서 생각을 하자면은 여기서 어떤 공고한 윤리적인 정신적인 그런 세계를 구축을 하는 데까지는 우리가 조금 부족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서구적인 그런 그 오랜 전통의 종교적인 토대가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나중에 이제 구한말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선교사라든지 그 다음에 자생적으로 천주교 교리 같은 걸 연구해가지고 우리가 또 이 종교적인 그 전통이 결코 뒤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서구 사회처럼 수천 년을 축적되어 왔던 그런 그 전통하고는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그런 걸 봤을 때 우리가 이제 앞으로 큰 과제로 여겨야 할 것은 뭐냐 하면은 새로운, 지금까지 뭐 자본주의냐 뭐 사회주의냐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아무래도 뭐 빨갱이는 안 된다 하면서 뭐 이제 단순하게 얘기하는
그러면서 그럼 뭘 하자는 것이냐 했을 때 그 정신적인 가치, 이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모호하기 짝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갖고야 할 그런 멘탈 밸류, 이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그 고민, 이것이 참 지금까지는 너무나 취약했던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이죠. 뭐 산업사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삶의 하나의 그 토대라고 볼 수 있는 대기업 재벌, 이거에 대해서 이제 수십 년간 이 엄청난 반기업 정서를 계속 가지고 있다라든지, 또 뭐 오늘날 그 뉴스가 되고 있는 내부 정보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이 뭐 투기를 하고 있는 어떤 이 사태, 이런 걸 보면은 앞에 우리가 벤자민 프랭클린이 얘기했던 그 엄격한 생활윤리, 이런 거하고는 거리가 먼 거를 이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온갖 거짓이 난무하고 이 조선조조 시대로 혹시 거꾸로 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 정도의 어떤 관념론, 이것이 만연하고, 이런 속에서 근면 자조하고 하는 그 우리가 그야말로 좀 소중하게 생각했던 이런 그 자본주의적인 근대 시민으로서의 어떤 그 정신세계, 이것이 상당히 쇠퇴하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야말로 조선조 양반과 같은 어떤 사자 들어가 있는 이 직업이 있죠. 뭐 이런 것만을 승성을 한다라든지 고시 패스하고 뭐 이런 거 있죠.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직업이든지 간에 그 속에서 하나의 그 전문가로 열심히 갈고 닦는 것 자체가 이 사회를 위해서 소중한 것이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풍토하고는 이 거리가 멀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대기업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파레토 법칙, 8대2의 법칙을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사는 이 현대사회, 이거에 그 사회 표준을 갖다가 정립을 하는 것은 수많은 중소기업이 아닙니다. 대기업이 표준을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표준에 의해서 중소기업도 이제 살게 되는 것이고, 이렇게 당연히 되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대기업을 미화하는 이 문제. 그래서 우리는 아마도 이게 뭔지는 모르겠지만 새로운 그 가치관이라 하는 것은 분명히 그 결과적인 모습은 이 산업사회를 유지를 해 나가는 이 대기업, 이것을 사람들이 소중히 여기는 그런 그 상태는 분명히 돼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좀 들고요. 반대로 이제 대기업이라고 하는 이 사회적인 기관, 이 제도죠. 이 제도 역시 사회를 위해서 그 대기업이라고 하는 존재가 어떠한 공헌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데 대해서 지금보다는 훨씬 높은 수준의 어떤 고민, 이것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 이제 앞으로 우리가 구축을 해야 할 정신적인 가치 속에는 분명히 들어있을 것 같다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그 생각을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논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